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입니다. 아직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젊디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흐려지기도 하고 한참 동안 설명을 들어야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그런데 다른 기억은 희미해지면서도 제일 잊고 싶은 기억은 바로 어제 겪은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희 이모와 관련된 제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쉽게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라면 동네방네 욕이라도 실컷 하여 속이라도 시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고모들보다 이모가 더 정겹고 정이 가는 단어라고 하던데 저에게 제 이모는 이 세상 가장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과 얽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이모와 악연을 시작하게 된 시작점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장사를 하시던 아버지와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시던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동네에서 제법 소문이 나 있던 음식점을 하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으셨는지 욕심을 내시며 자신이 모르시던 사업에 뛰어드셨죠. 그런데 일이 틀어지면서 결국 운영하던 가게도 정리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가정 형편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만회하고 싶으셨던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이 빌려준 돈으로 일확천금의 또 다른 투자를 하셨어요. 하필 그때 아버지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가장 친한 친구가 돈을 넣었다 하면 두세 배라며 꼬셨고 그 말에 넘어가게 되신 거죠.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모든 희망을 잃었다는 박탈감에 이제 고등학생이 된 저와 엄마를 남겨두고 잘못된 선택을 하셨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 전에 엄마와 저는 살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정말 돈 10,000원 한 장 없었고 빚은 그에 비해 너무 많이 있었죠. 당장 지낼 곳을 걱정해야 했던 우리는 어린 시절 엄마가 키우다시피 했던 이모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되었어요. 부잣집 이모부에게 시집을 가서 형편이 넉넉했던 이모는 당시 이모부가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며 저희가 지내도 될 법한 상황이셨거든요. 그런데 마당이 딸린 대골만한 집에 살던 이모는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저희를 보고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곤란해하는 표정보다 귀찮고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죠. 어린 저도 느꼈을 표정이니 엄마도 분명 이모의 얼굴을 보고 알아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희에겐 도움을 구할 곳이 이모밖에 없었어요. 외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먼 산골짜기에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끝까지 답을 주지 않는 이모 집에서 나와 외할머니께 찾아간다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이모를 나무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해준 게 있는데 이모가 그러면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러시면서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를 도와주라고 말하셨나봐요. 이모부는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릴 만큼 여리고 착한 분이라 당연히 도와주신다고 했고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한 형편과 오갈 곳 없어 지쳐있던 우리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희를 쳐다보던 이모의 표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서러운 남의 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동생인 이모에게 도움받는 걸 미안해하며 일을 나가시면서도 집안일을 대신 맡아 하셨죠.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던 엄마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항상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퇴근하여 지친 몸을 가지고 어떻게든 집안일을 하려 행동하셨죠. 저에게 형제자매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을 돕는 게 기본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모는 불쌍한 우리 모녀를 도와주기는커녕 엄마가 하는 집안일을 너무나도 당연시했고 굳이 다른 일까지 가지고 와 엄마에게 시키고는 했죠. 언니, 설거지 다 했으면 TV장 뒤에도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그이가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했는데 그이가 주말이 다 되어서 올라오면 쉰다고 미뤄서 6개월 넘게 못했거든. 그리고 내일 휴일이니까 언니 쉬잖아. 그럼 마당에 있는 나무도 가지치기 해줘. 저거 사람 한 번 부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내가 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언니는 아마 쉽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얹혀 사는 입장에서 저희 사는데 집중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엄마나 저나 그 집에 머무는 생활비와 밥값을 하려고 집안의 작은 일 큰일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라도 해야 눈치가 덜 보일 것 같아 사촌동생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제 성적이 학교에서 전교 등수에 있다 보니 제가 먼저 생각해낸 밥값이었어요. 저 때문에 성적이 오르게 되어 이모는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게 하고 전적으로 저에게 모든 수업을 맡겼죠. 그 정도면 애들 학원비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는 셈이었으니까 저도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거였어요. 거기다 집안일은 엄마가 다 하니 저희가 나타나 편해진 사람은 이모였죠. 맨날 집안일을 다 하는 저희를 믿고 자기는 밖에서 나가 놀았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이모는 괜히 저희 모녀를 괴롭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쓰던 멀쩡한 방을 갑자기 수리를 해야 한다며 반지하 창고로 옮겨 생활하게 했죠. 거기다 평소 눈치가 보이던 탓에 엄마나 저나 밥과 반찬 모두 많이 먹지도 않는데 저희가 같이 생활하게 된 이후 식비가 부쩍 많이 든다며 항상 큰 소리로 불만 섞인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맞든 안 맞든 자기가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은 우리 두 모녀가 훔쳐간 것이 되었고 일방적으로 도둑년 취급을 받아야 했죠. 그러다가도 지방에 있던 이모부가 주말을 맞아 올라와 생활하면 세상 착한 여자가 되어 우리를 알뜰히 챙기는 척을 했어요. 그 가식적인 모습에 화가 났지만 얹혀 사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 한 번이라도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 이모가 이모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 야자를 하다 조퇴를 하게 된 길에서 모텔을 나오고 있는 남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이모를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엄마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부에게 말을 해서 이모가 혼나도록 하자 졸랐지만 엄마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래도 가만히 두고 볼 순 없는지 이모에게 가서 조카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모부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불륜남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좋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생사람을 잡는다며 이모는 엄마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곤 찔리긴 했는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희를 쫓아내려고 했죠. 일부러 물건을 버려서 저희가 훔쳤다고 몰아세웠던 걸 우연히 사촌동생이 목격을 하여 넘어간 적이 있었고 이제는 살만한 것 같은데 일부러 집에 붙어있는 것 같다면서 엄마와 제 통장을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또 당장 지낼 곳이 필요하다 보니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 잔고를 보여주기까지 하는 치욕적인 행동까지 했죠. 이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자 결국 이전부터 불만을 표하던 식비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이모 때문에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쫓겨난 거죠. 헤어지는 끝까지 난리였어요. 사업 망한 귀신 붙을지도 모른다며 저희가 나간 길에 팥과 소금까지 뿌렸죠. 이모의 외도 때문에 우리를 쫓아낸다는 걸 저와 엄마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부에게 말해서 아주 끝장을 내야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이제 제 갈 길 가자며 저를 말렸죠. 당장에 몸을 뉘일 곳을 찾는 게 더 바빴기에 이모에 대한 복수는 뒤로 한 채 집을 구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돈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은 딱 우리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한 칸짜리 원룸이었죠. 그래도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고 돈을 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저는 수능을 마치자마자 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죠. 공부를 제법 잘하던 제가 학업을 마치는 걸 엄마는 가슴 아파하셨지만 당장 눈앞에 감당해야 하는 삶에 속으로 우시며 자책을 하셨죠. 매일 벌레가 들끓고 여름에는 온문을 열어놔도 덥고 겨울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웠던 그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집으로 옮겨드리고 싶었어요. 음식점 서빙 알바를 시작으로 여러 가게를 다니며 주방일까지 배웠던 저는 돈을 착실히 모아갔고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장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생각이었지만 대학을 못 나오고 기술도 없는 제가 좀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낡고 낡은 건물 한 귀퉁이에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이 가게에서 꼭 성공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접 음식 재료를 다듬으며 정성을 다해 운영했죠. 오시는 손님마다 음식 맛이 좋다고 단골이 되어주셨지만 초라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손님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가게로 데려와 돌봐주면서 가게까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식란의 선행으로 저희 가게가 알려졌는데 그 소식이 신문을 타게 되면서 맛과 상관없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선행에 대한 격려를 음식값으로 표현하시려고 가게로 오셨던 손님들께서 예상치 못한 음식 맛에 소문을 내주시기 시작하셨고 금방 선행 때문이 아닌 음식 맛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정말 눈 뜨고 나 보니 가게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혼자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 일을 하시던 엄마를 가게에 데려와 가게를 꾸려갔고 계속 장사가 잘 되어가며 옆 가게를 인수하고 벽을 트면서 제법 큰 식당이 되었죠. 그렇게 몇 년간 정신없이 장사에만 몰두하여 살다 보니 제법 성공한 음식가게 여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문은 더 멀리 퍼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존재에게 연락이 온 거죠. 이모였습니다. 저희가 이모 집에서 쫓겨나고 얼마 되지 않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언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던 이모에게 연락이 온 거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를 확인하곤 이번에도 역시 경우 없게 말을 했죠. 너희 엄마랑 너는 어쩜 없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똑같니?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 너희 성공해서 그 동네 돈 다 긁어모으고 있다며. 그러면 어렸을 때 생각을 해서 제일 고마운 사람에게 은혜 갚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니? 그때 은혜 안 잊었지? 소문으로는 떼부자라고 하던데. 돈 좀 있니? 저희 떼부자도 아니고요. 이모와는 더 할 말도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사람 모욕 주고 쫓아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연락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던 엄마가 제 통화를 들으시고 통화 상대방이 이모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는 제 수화기를 뺏어들고는 반갑게 이모와 통화를 나눴어요. 인자니?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미안해.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살았다. 근데 저번에 연락을 했더니 네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했어. 나중에 너가 살던 집에 찾아가니 이사 갔다고 들었고, 안 그래도 실시간에 너 찾으러 다니려고 했는데 가게로 전화한 걸 보면 우리 가게 알지? 여기 와.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자. 저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모가 못마땅했지만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니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모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는데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모인 줄도 몰랐죠.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거든요. 놀란 엄마는 가게 문을 닫고 이모를 안으로 들였고 우선 배고파하는 이모에게 식사를 내어줬습니다. 이모는 입안에 있는 밥을 튀어가며 개걸스럽게 식사를 했고
저희와 떨어져 있던 시간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참 쌤통이었습니다. 결국 불륜 때문에 이모부와 이혼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겁도 없이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생각보다 일찍 귀가한 이모부와 사촌들에게 들키고 만 거죠. 결국 이혼 소송을 당하고 양육권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재산을 나눠받아 그 돈으로 먹고 살아보려 했는데 평소 이모부를 믿고 돈 걱정 없이 살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땐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그마저도 불륜 상대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요. 가지고 있던 명품을 팔아 생활했지만 결국 바닥을 드러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노숙자 생활까지 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우리 근황을 알게 된 것도 바닥 찬기를 막으려 썼던 신문에서 성공한 저희를 보고 연락을 해온 거라 했어요. 저는 겨우 웃음을 참을 정도로 고소한데 엄마는 이모가 또 불쌍하다며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기회를 놓칠 이모가 아니었죠. 곧장 헛소리를 하더군요. 근데 언니, 나 생각해줘서 눈물 흘리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도움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될까? 내가 언니랑 미나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두 사람 어려운 시절이 딱 생각나더라.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언니나 미나가 이런 가게를 차릴 수 있겠어? 지금도 당장 내일 살기 바쁘지. 미나에게 전화로 말했지만 나한테 받은 은혜 갚아야 하지 않겠어? 족보 없는 똥개도 밥 한 톨 주면 꼬리를 흔드는데 사람이라면 몇 배로 갚을 줄 알아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도 은혜에 포함되냐고 따져 묻고 싶었죠. 이모에게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를 눈치챈 엄마가 저를 말렸어요. 미나야,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고 무슨 마음인지도 아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선 되겠니? 우리가 조금 내어준다고 다 잃는 것도 아니니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도와주자. 이번 일도 좋게 생각하고 베풀어야 더 큰 좋은 일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말리고 싶었지만 착한 엄마의 성격을 알았기에 제가 괜한 소리를 했다가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을 따르기로 했죠. 그랬더니 이모는 과거와 정반대로 저희 집에 머물며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이왕이면 집에 머무는 동안 저희가 하는 요리법도 배워 분점이든 새로 개업을 하든 저희처럼 성공을 하고 싶다고 말도 했죠. 참 낯짝도 두껍고 꿈도 야무지다 싶었어요. 그렇게 원수 같던 이모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죠.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해올 때부터 알았지만 역시나 이모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오만방자하고 거만했고 게을렀죠. 들어오기 전만 해도 저희에게 요리를 배우겠다는 마음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없어졌고 편히 먹고 놀고 싸기 바빴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있는 우리가 돌아오면 이모가 어지른 집을 대신 치워야 했고 엄마가 마음 편히 밖에도 다녀오라며 준 용돈은 주기가 무섭게 하루가 되지도 않아 다 쓰고는 했죠. 쌀 한 번 씻지도 않은 주제에 맨날 지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다며 반찬 투정도 했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사춘기 폭풍 속에 있는 못된 애 하나를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모라고 생각하니 더 미웠고요.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 봐줄 것 같은데 바람피다 걸려 이혼이나 당하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주제에 아직까지 말을 싸가지 없게 했죠. 자기가 노숙자가 된 걸 저희 탓을 하더라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술에 취해 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이모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는데 이번에도 엄마는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저와 똑같이 밉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피부 치우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을 때 내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자고 했죠.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도 참고 넘기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도 엄마에게 계속된 막말을 하던 이모를 두고 볼 수 없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작정하고 골탕을 먹이기로 했어요. 엄마가 알지 못하게 어떤 식으로 이모에게 골탕을 먹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모가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저희 집 거실에서 마치 자기 집 안방 마냥 편하게 TV를 보고 있던 이모가 TV 프로성 명품을 보면서 잘 나가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떠들어대고 있었죠. 바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같이 TV를 보는 척하며 명품을 그리워하는 이모에게 갖고 싶냐며 넌지시 운을 띄워봤죠. 이모, 그렇게 가지고 싶으시면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뭐? 네가 웬일로 그런 기특한 말을 하니? 엄마랑 제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모가 도와주셨는데 제가 보답해드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라도 하나 해드리면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은 털어낼 것 같아서요. 저 봐라. 지 이모 위에서 사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 편하자고 사준다는 거네. 그래도 뭐 준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지. 그래서 뭐 사주려고? 저도 이제 능력이 되는데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뭐든 사드릴게요. 뭐? 정말? 뭐든지 사주겠다고? 엄청 비싼 것도 살 수가 있어? 그렇다고 억대 이런 건 저도 힘들고요. 이모가 생각하시기에도 적당한 걸로 고르시면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말 나왔는데 앉아서 이러지 말고 지금 당장 명품관 가서 둘러보시다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해요. 요즘 명품 매장 웨이팅이 많아서 지금 가도 다 못 둘러볼 수도 있어요. 그래, 네가 또 딴소리 하기 전에 바로 가자. 안 그래도 TV 보면서 옛날 생각나서 미치겠던데. 어서 가자. 선물을 해주겠다는 제 말에 신이 난 이모는 저와 불이 나게 명품관으로 이동하여 여러 매장들을 둘러보게 되었죠. 성질 급한 이모는 다른 매장을 보기도 전에 전부터 구매하고 싶던 제품이라며 선물을 선택했지만 저는 조금 더 이모에게 헛바람을 넣기 위해서 천천히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찔러보듯 점점 더 비싼 제품을 고르는 이모에게 가격에 상관없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라 했죠. 이모는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장한 명품관에서 과거 넘치던 허영심이 폭발을 하여 얼굴까지 달아올라 있었죠. 그러다 한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고르게 되었어요. 재고가 몇 점 없는 상황이라 빨리 구매해야 한다며 저를 재촉하는 이모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죠. 그리곤 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모, 저 아까 먹은 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계산하기 직전인데? 계산만 하고 가. 너무 급해요. 좀 기다리기 뭐 하시면 가방에 달고 다닐 백참이나 스카프라도 고르고 계세요. 그것도 선물로 해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천천히 다녀와라. 이게 무슨 횡재야?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 붙잡던 이모는 다른 선물도 해준다는 말에 신이 나 매장 안에 있는 액세서리를 둘러보러 갔고 저는 그때를 틈타 미리 식사 약속이 있던 엄마를 만나러 명품관을 떠났죠.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매장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을 이모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휴대폰도 없어 혼자 발을 동동 구르다 쫓겨나던 매장에서 나왔을 이모를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했죠. 곁에 있는 엄마에게 이 웃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엄마와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왔더니 이모가 저를 째려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만 홀로 식사를 못했을 이모를 챙긴다고 부엌으로 갔고 저는 이제 막 생각이 난 것처럼 이모에게 죄송한 척 연기를 했죠. 맞다. 이모. 저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용변을보다 급한 연락을 받았거든요. 저도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이모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모가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있을까 싶어 매장으로 찾아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죄송해요. 급한 약속?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한 건 아니고? 누가 방금 전 일까지 까먹고 사람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
정말 급한 일이라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전화해보세요.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이모가 저랑 엄마께 해주신 게 있는데 골탕을 먹이긴 왜 먹여요. 제가 다음 휴무 때는 꼭 사드릴게요. 그러니 화 푸세요. 이모는 거짓 용서를 구하는 저를 의심자고 했지만 그렇다고 명품 선물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꼭 사주겠다는 손가락 약속을 걸고 그날의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 또다시 이모와 함께 명품관에 들리게 되었죠. 다행히도 저번에 구매하려던 제품이 나가던 바람에 한 번 더 명품관 여러 브랜드의 매장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자신을 잊고 도망이라도 갈까 싶어 저를 철통같이 감시하던 이모 때문에 원래 하려던 계획은 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예상하고 있었고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었죠. 이모, 어떻게 하죠? 저 또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한데 우리 다음 주에 꼭 같이 와서 사요. 뭐? 너 정말 왜 이러니?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왜 사람을 놀려? 이제 와서 가격 보니까 나한테 선물하기가 아까워?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제가 여기 카드 드리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여기 카드사별로 드렸으니까 한도 모자라고는 안 되는 거 있으면 다른 카드로 결제하세요. 이러면 됐죠? 웬만하면 꼭 제가 직접 결제하고 선물로 건네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너도 참. 선물이 꼭 직접 전달해야 선물이니? 마음만으로 다 느껴지는 거지. 괜히 서둘러 가면 사고 나니까 조심해서 가. 내가 딱 하나만 사고 집에 가서 카드는 안전하게 돌려주마. 그렇게 카드만 이모에게 쥐어주고 나서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모에게 준 카드들은 모두 다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였어요. 분실 신고된 카드, 정지된 카드, 예금이 하나도 없는 체크카드 등등 백날 결제를 한다고 긁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죠. 이번에도 재차 망신을 당할 이모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은 걸 넘어서서 짜릿함까지 느껴졌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 신경을 쓰지 않고 실실 웃고 있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저에게 속아 넘어간 이모를 생각하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저번과 같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돌아올 이모와 벌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차피 저도 결국에는 이모와 한판을 하고 내쫓아버릴 생각이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도 똑같은 망신을 당해 화가 잔뜩 난 이모가 현관문을 부서질 듯이 열고 들어왔고 소파에 편히 기대어 있는 저를 보곤 죽일 듯이 노려보며 정지가 되어 있는 제 카드들을 거실 바닥에 던졌죠. 씩씩거리는 이모의 모습을 보니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모, 카드는 좀 살살 주시지. 쇼핑은 잘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왜 쇼핑백이 안 보여요? 대기 상품이라 예약 걸어 놓으셨구나. 어떤 거 사셨어요? 뭐? 내가 사긴 뭘 사? 내가 네가 준 카드 때문에 또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지 알아? 네가 준 카드가 다 정지된 카드라 내가 개망신을 당했다고. 그 매장에서는 이번에도 또 똑같은 년이 와서 진상짓 부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돈이 있어도 거길 어떻게 가겠니?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던데. 너 저번에 나 버리고 도망간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정지된 카드 준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네가 나 망신 주려고 아주 작정한 거 아니야.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카드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요? 어디 보자. 진짜 그러네? 어쩌다 보니까 정지된 카드랑 만료된 카드만 이모한테 줬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진짜 아무 일도 없는 날 가서 다른 매장 둘러보지 말고 바로 오늘 사려고 했던 걸로 먼저 사고 와요. 야, 너 사람 똥개 훈련시켜? 그리고 내가 바보 멍청이로 보이니? 네가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연기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일부러 이러는 거 맞지? 옛날에 나한테 당한 일 가지고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걸 이제 하셨어요? 노숙자 생활했다고 하길래 눈치는 빠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2번이나 속아 넘어갈 줄은 저도 몰랐네요. 덕분에 좋은 구경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넘어간다고 약속하면 제가 진짜로 이모가 사고 싶어하는 명품 사줄게요. 어때요? 자존심 한번 밟히면 생기는 명품인데 욕심나지 않아요? 뭐? 인연이 정말 미쳤나? 야, 너 돈 좀 생기니까 욕구라고 있는 내가 우스워 보여. 10년 전 너네 꼴이 더 우스웠던 건 알아? 이 미친년. 그래, 지금 언니가 없어서 네가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언니 와서도 똑같이 나한테 대들 수 있나 한번 두고 보자. 웃기시네. 내가 지금 당장 내쫓을 건데 우리 엄마를 왜 봐요? 이 집 우리 집이니까 그 더러운 몸으로 그만 더럽히고 당장 나가요. 내가 당신이 우리 모녀에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화가 풀 때까지 때리고 싶은데 우리 엄마 봐서 내가 곱게 보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뭐? 이 배은망덕한 년. 오도 가도 못하는 거짓년들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줬더니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뭐? 은혜? 당신이 우리 모녀에게 무슨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당신처럼 민폐 끼치고 공짜로 그 집에서 있었어? 우리 엄마가 당신네 집안일 다 했던 건 기억이 안 나? 우리 엄마 출근하기 전에 당신네 아침밥 차리고 빨래 돌려놓고 퇴근해서는 밀린 설거지에 청소 그리고 저녁밥과 살림 정리까지 전부 다 했어. 너는 그것도 충분하지 못한지 네가 사람 써서 해야 할 일도 우리 엄마한테 하라고 시켰잖아.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는 놀았어? 사촌 동생들에게 들어가는 학원비라도 아끼라고 내가 대신 과외도 시켜주면서 애들도 돌보고 간 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했는데도 당신은 맨날 우리한테 눈칫밥이나 주고 뭐 하나 만지면 깨진다 부서진다 난리부르스를 쳤지. 그것뿐이야? 눈치 보여서 비싼 반찬은 입도 안 댔는데 반찬 축 낸다고 뭐라 하고 편하게 쉬는 꼴 보기 싫어서 멀쩡한 반 수리한다고 반지하로 내려보냈지. 그러다 당신이 벌인 불륜에 대해서 엄마가 옳은 소리 한번 했다고 우리 모녀 괜한 꼬투리 잡아서 쫓아낸 거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 착한 엄마는 어려울 때 도와준 건 도와준 거라고 그 집 꼴하고 있는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았어. 그리고 집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놔도 아무 말 없이 놔뒀다고. 행여 당신이 남의 집살이 한다고 눈치라도 볼까봐. 그러면 입 닫고 감사히 여길 것이지. 예전에 하던 버릇 못 고치고 사람을 또 무시하고 깔봐. 헛소리 짓거리고. 옛날에야 내가 돈이 없고 능력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더는 못 참겠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뭐? 이게 돈 좀 생겼다고 우쭐하기는. 야, 나 못 나가. 아니, 안 나가. 니깟 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원한을 가지고 있든 우리 언니가 나보고 여기 있으라 했는데 내가 왜 나가? 나가려거든. 네가 독립해서 나가. 나는 언니 옆에 붙어있을 거니까. 그리고 오늘 네가 한 짓 나도 평생 안 잊어버리고 너 괴롭힐 거야. 알아? 내 옆에 언니가 있는데 네가 오늘같이 행동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뻔뻔한 이모는 이제도 내려놓을 자존심도 없는지 대놓고 자신을 쫓아내겠다는 저에게 죽어도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후 우리의 집에서 이모를 쫓아내려는 저와 어떻게든 버티고 눌러앉으려는 이모 간의 육탄전이 벌어졌고 한동안 대치하게 되었죠. 그러던 사이 밖에서 일을 보셨던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저와 이모 간의 실랑이에 엄마는 놀라 급히 저희 둘을 떼어놓고 중재를 하셨죠. 미나야, 너 지금 이모한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이모한테 손을 대고 그래? 엄마,
이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자기네 집에 살 때 했던 못된 짓은 기억도 못하고 고작 반지하 창고에서 지내게 해준 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한테 큰 은혜를 빚졌다고 생각한다고. 엄마도 저 여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전부 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 생활하게 놔둬? 우리도 봐줄 만큼 봐줬고 할 만큼 했어. 더는 엄마한테 막대하는 거 못 참아. 어휴, 전혀 말하는 것 좀 봐라. 언니,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요? 아무리 살기 바빠서 자식 교육이 뒷전이었다고 하지만 처녀는 어떻게 기본적인 예절도 없어? 나보고 이 집 나가라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 당신이고 년이래. 아무리 내가 밑바닥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조카한테까지 이런 개무시를 당해야 하는 거야? 언니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말 좀 해봐. 미안하다 인자야. 미나가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잠깐 감정을 주체 못한 것 같다.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화 풀어. 무슨 스트레스야. 감정 주체 못하는 사람이 2번이나 계획해서 나한테 명품 사준다고 거짓말하고 망신까지 주겠어? 미나 저거 저렇게 미친 짓 하는 거 다 유전 아니야? 형부도 자기 혼자 별지랄 다 하다가 결국 지성질 못 이겨서 죽은 거 아니야? 쟤도 형부피 이어받아서 또라이 된 거 아니냐고. 그래 맞아 그거야. 아무리 애비 없고 지엄마가 바빠서 인성교육을 못 시켰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짓을 못하지. 저거 더러운 피를 이어받아서 저런 거야.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하나 싶었어요. 욕하려면 저를 가지고 욕하면 될걸 아무 죄 없는 아빠를 들먹이다니. 엄마는 이모가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 멈춘 듯 서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아주 막 나가자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머리통이 정상인 것 같아? 그래서 바람피다가 그 착한 이모부에게 이혼당하고 요 모양 요꼴로 살고 있어. 인연이 정상이면 연성이 현성이가 엄마를 찾겠지.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 것만 봐도 당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 왜 그때 바람피던 상대라도 찾아가서 받아주라고 하지 그래?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했겠어? 정신 나가고 해픈 여자니까 자기 욕망 채우려 이용한 거지. 더럽고 역겨우니까 얼른 우리 집에서 꺼져. 뭐? 인연이 정말 보자보자하니까. 제가 이모의 아픈 구석을 찔러버리자 이모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폭행을 하려고 했죠. 이모의 날라오는 팔을 제가 낚아채려는 순간 이모의 팔이 저에게 다가오기 전에 멈췄어요. 날라오던 이모의 팔을 잡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이모도 그런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엄마가 이모의 팔을 뒤로 확 꺾으며 패대기를 쳤어요. 저도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너무 놀라 정지가 된 상태로 그 광경을 지켜만 보았죠. 엄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모에게 다가가서는 처음으로 고성을 지르며 이모를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김인자, 너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넘으려고 그래? 언니가 지금까지 봐주니까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감히 내 딸에게 손을 올려? 네가 그 손 놀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내 딸이 눈앞에서 맞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줄 알았냐고. 그리고 네 형부를 감히 더럽혀. 바람피다 이혼당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년이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 이 정신없는 년이 내가 동생이라고 봐주고 있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지. 이 미친년, 똥물에 튀겨 죽일 년, 정신 나간 년. 너 내가 동생이라고 평생 참았는데 오늘부로 우리 연도 여기서 끝내자. 그 전에 우리 모녀에게 한 짓거리를 정리 좀 하고. 언니 왜 이래? 언니 이런 사람 아니잖아. 언니마저 돈 생겼다고 불쌍한 동생 무시하고 그런 거야? 뭐? 인연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뭐로 들은 거야? 이제 네 언니 안 하겠다고.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너 같은 년 더는 내 가족으로 용납 못 하겠다고. 치료비랑 옷값은 줄 테니 오늘 아주 먼지나도록 맞아보자. 생전 처음으로 엄마 입에서 욕설이 나왔고 항상 순한 양처럼 지내던 엄마가 돌변을 하여
이모를 쥐잡듯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방금 전까지 이모와 육탄전을 벌이며 대치를 하고 있어서 이모의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엄마는 그런 힘을 가진 이모를 가벼운 종이장 마냥 잡아 뒤흔들고 있었어요. 비등비등하면 제가 가서 말리기라도 할 텐데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이모를 몰아세우고 있는 엄마를 보며 그냥 넋을 놓은 채 구경만 하게 되었죠.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의 강한 모습이 좀 짠해 보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리여리한 가정주부이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절 먹여 살리고 키우시느라 저렇게 변하셨구나 싶었죠. 제가 엄마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으로 감상에 젖어 있을 때 엄만 이모에게 평생 받아온 서름을 되갚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을 하려고 했던 이모도 자신의 힘이 엄마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몸이 내팽개쳐지는 대로 엄마 손에 끌려다녔죠. 한참 동안 이어진 엄마의 속풀이는 사람을 잡을까 싶어 만류하게 된 저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저의 중재로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서자 이모는 실신을 한 사람처럼 바닥에 누워 거친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놀라 병원이라도 보내야 하는 건지 싶었는데 이모에게 마음이 돌아선 엄마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미나야, 관심 가져주지 말아라. 네가 괜찮을까 관심 가져주면 괜히 오버해서 더 난리일 거다. 야, 김인자, 너 내가 물 한 잔 줄 테니까 그것만 마시고 곧장 이 집에서 나가.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그 말에 움찔했던 이모는 다른 말 하나 없이 우리 집을 자기 발로 걸어나가 떠났습니다. 엄마의 처음 보는 모습에 걱정이 되었던 저는 곁으로 다가가 꽉 안아주었고 엄마도 저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어요. 우리 모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이 겪어온 삶을 알았기에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모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을 다 지우고 싶었지만 그건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열심히 일에 몰두하여 지우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가게 일을 했어요. 이제 더는 이모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뻔뻔한 이모는 다시 저희를 찾아와 알랑방귀를 끼고 동정심을 유발하며 자신을 받아주길 바랬죠. 저는 당연했고 엄마 또한 두 번의 용서는 없었습니다. 매몰차게 저희가 당했던 것처럼 소금과 팥을 던지며 내쫓아냈죠. 이후 이모는 현재까지 저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영원히 서로 남남으로 얼굴 보지 않고 살았으면 하네요. 그 사람에게는 잘 되라는 말도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라는 말도 하기가 아깝습니다. 그 여자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남은 평생을 엄마와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며 살아야 하나 생각 중이죠. 엄마와 제가 행복할 수 있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0대 형사 일을 이어오고 있는 남성 애청자입니다. 제 소개만 해도 험상궂게 생겼을 것만 같은 사람이 이곳의 애청자라고 해서 다들 많이들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한창 때라면 이곳들 사연에 관심이 없을 것도 같지만 저도 몇 년 동안 소가리를 한 적이 있어 이곳의 일들이 남일 같지 않고 잘 해결된 일이 제일인 것만 같아 계속 보게 되네요. 웬만하면 희망적인 사연을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앞으로 저에게도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 같고 삶을 더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을 주거든요.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직업이 직업인 만큼 최대한 업무나 신상이 파악되지 않게 작성할 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제 기억이 시작될 쯤부터 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셨죠. 싸움을 하는 횟수도 기억이 나는 이유도 너무 많아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심했는지 가리질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매일 벌어지는 부부싸움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매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시던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어린 저를 두고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죠. 그 주체 못할 화는 항상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아버지를 말릴 사람이 없던 우리 집은 매일 뭐 하나씩은 부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몸을 숨겼던 저에게는 폭력을 사용하시지 않아 육체적인 고통은 없었지만 매일 저녁이 되면 벌어지는 난리통에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러다 그런 아버지마저도 어린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했던 저는 친척집을 찾아가 머무르게 되었죠. 하지만 친척들도 아무 죄 없고 불쌍하기만 한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평소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행패를 부렸던 탓에 그의 아들인 저도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있는 친척들 집에 아버지가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저 또한 친척들 집에서 얼마 머물지 못하고 다른 친척 집으로 전전해야 했죠. 아버지와 다른 삶을 간절히 바랬던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고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는 공부밖에 탈출구가 없었죠. 지독한 공부벌레가 되어 좋은 성적을 받았던 저는 어린 시절 영웅으로 생각되어 막연한 장래 희망으로 꿈꾸던 경찰을 목표로 삼고 경찰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을 하고 순환보직을 거쳐 형사과 강력계로 들어가게 되었죠. 경찰만 되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의 꿈을 이루니 더 큰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제가 박봉의 위험한 직업까지 하고 있으니 정말 꿈같은 일이었죠. 저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소 같은 과에서 동거동락하며 저를 아껴주시던 선배분께서 형수님의 동생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여잔 언니 때문인지 제 직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저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과거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현재의 저만 중요시하고 판단했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법 믿음직했나봐요. 여자는 저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서로를 무척이나 사랑하던 우리는 결혼식까지 치를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꿈같은 결혼 생활이야 그랬을까요? 정말 매일 하루, 매 시간, 매 초가 좋았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거친 범죄자들과 부딪히고 생고생을 하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있고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죠. 항상 외롭게 살아왔던 저에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은 매일이 벅차올라 진정이 되지 않을 만큼의 행복을 주었죠. 형사 생활을 하는 제가 바빠 신혼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즐길 순 없었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단 한순간도 서로에게 눈을 떼지 않았죠. 서로에게 빠져 즐기기도 바쁜 신혼생활 중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닮은 아이를 원했습니다. 다들 평생에 한 번 있는 신혼을 즐기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눌 다른 존재를 원했고 그 존재의 탄생으로 생길
더 큰 행복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합의하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와 아내를 반반씩 닮은 예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이의 작은 행동에도 울고 웃으며 감동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 우리의 아이가 다른 아이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독 한쪽 다리에 힘을 주지 못했고 다리의 발달이 더디 나는 걸 확인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아이의 작은 문제도 자신의 탓으로 느끼고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저와 아내도 모두 자신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탓을 하며 자책을 했죠. 하지만 아예 극복하지 못할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편은 할 수 있지만 평생 생활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와 아내 모두 마음을 굳게 다지며 그 누구보다 예쁘고 소중했던 아이를 정성껏 키우기로 했죠. 조금의 장애라도 불편함을 덜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와 교정을 받으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것 빼곤 저희 가족이 더없이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일이었죠. 육체적인 고단한 건 버틸 수도 있고 회복도 되었지만 바깥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주는 마음의 상처는 하나하나 마음에 박혀 떨어지질 않았죠. 불편한 시선과 배려 없는 말을 듣게 된 날에는 가슴에 여러 상처를 꽂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럴수록 아이에게 불편한 장애를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완벽히 고쳐지지 않더라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물리치료와 교정은 아이가 초등학생이 돼서도 계속되었어요. 아내가 매번 차에 아이를 태워서 이동을 해야 할 만큼 고된 일이었지만 변화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감사해하고 뿌듯해하며 계속 이어갔죠. 아들도 불평 한 번 할 수 있는 상황에 단 한 번도 보채지 않고 잘 따라와 주었고요. 그날 역시 아내는 아들을 태우고 집과 멀리 떨어진 교정치료를 받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저녁 근무를 위해 나가 당일 퇴근을 하고 만날 아내와 아들과의 저녁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을 했다는 전화를 말이죠. 급히 도착한 병원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시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만 해도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저에게 웃어주던 천사 같은 내 아내가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있었어요. 자고 있는 듯한 모습에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를 안아줄 것 같은 아내는 너무나도 차가웠고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죠. 평생 눈물이라곤 흘려본 적이 없던 제 눈에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미칠 것만 같았죠. 한참 동안 아내의 곁에서 감정을 주체 못하던 저에게 아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곧바로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 묻게 되었죠.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아내는 아이와 함께 치료를 받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혹시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아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건가 싶어 아들이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곳에 전화를 해봤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금일 아이와 아내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곁에 있는 형사에게 아들을 발견 못한 걸 불같이 화를 내며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 현장 어딘가에 사고의 충격으로 날아갔거나 정신이 없어 밖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구조대원들과 경찰이 주변을 수색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늘로 솟아오른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진 게 아니라면 분명 사고가 발생한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밤이 된 그곳 주변을 미친 듯이 헤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제 휴대폰 번호도 알고 집 전화도 아는 아이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없을 수 없었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아이를 찾기 위해 사고가 난 주변의 모텔에서 머물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 경찰도 아이의 실종 상황을 파악하고 찾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되어 의자에 앉아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소식을 기다릴 수는 없었죠. 제 직업을 이용하여 저도 아이를 찾는데 개인적인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경찰과 같이 파악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는 CCTV에는 분명 아들이 아내의 옆좌석에 타 있었어요. 사고가 난 지점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곳이라 고속도로 쪽 CCTV가 마지막이어서 사고 난 상황과 함께 아이가 사라진 상황을 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 운전이라면 저보다 더 자신 있어 하는 아내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 또한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죠. 경찰, 그것도 강력계 형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안면 있는 범죄자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받곤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렇다 보니 이 상황이 저에게 복수심을 가진 범죄자가 저지른 행동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관련된 범죄자 리스트를 모두 뽑은 저는 모텔에서 머물며 한 명씩 정리를 했죠. 낮에는 사고가 난 인근 주민들에게 아이의 실종 전단지를 건네주며 목격을 하지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을 했고, 밤이면 근처 도시를 돌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모텔에 돌아와서는 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범죄자들을 추려가고 있었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 박혀있던 저는 아이가 그곳에는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들 또한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거나 좋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전했죠. 여기서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이의 사망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부모인 제 입장에서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이곳을 떠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계속해서 아이를 찾는 데 노력을 해주겠다 약속했기에 저는 저에게 원한을 가진 범죄자를 수사하러 아내가 사고를 당한 지역을 떠나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자 형사과 처형은 제가 마음 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복직은 하지 않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며 아내를 죽인 범죄자를 쫓는 모습을 보이자 저를 설득시키러 찾아오셨죠. 야, 창민아,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또 한 달 동안 밑에 내려가서 생활하는 거 내가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생각 안 해. 안 그래도 인력 충원 안 돼서 힘든데 너 때문에 다들 집에도 못 가고 있어. 근데 너한테 빨리 돌아오려고 한 사람 하나 있냐? 처제 장례 치르고 밑에 있던 시간이 한 달, 돌아와서 원한 가진 애들 찾는다고 반달. 벌써 한 달 반째야. 우리가 처제 그렇게 되고 혹시나 싶어 너한테 원한 가질 만한 놈들 다 알아봤다고 했잖아. 애들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일까지 처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재호 찾아야 하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꾸준히 그쪽에 재호 찾는 일에 잘 부탁한다고 압력 놓고 있잖아. 요즘 세상에 수사권 침범하는 것도 큰 문제야. 그런데도 내가 계속 도와주고 있잖아. 그럼 너는 네 자리로 돌아와야지. 재호 찾는 건 그쪽에 맡기고. 선배, 아니 형님 자식이 없어졌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저 대신 재호 찾아줄 사람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런데 재호에게는 저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포기하면 어떡해요? 누가 포기하라고 하든 그쪽에서도 찾고 있고 네 처형도 알아보고 있으니 너도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야. 다들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너만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고 가려고 해? 그때는 형님과 처형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찾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물은 없고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으니 애가 달아 식음도 전폐한 채 아이 찾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다시 또 형님과 처형이 찾아왔어요. 너 죽고 나서 재호 만나면 무슨 소용이야? 살아서 재호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경찰 공무원증이라도 있어야 재호 찾는 데 수월할 거 아니야. 재호 돌아와서는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재호 몸도 불편한데 뭐든 모자라지 않게 해주려면 지금 열심히 살아도 모자란데 경찰 잘릴래?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네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재호 찾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너도 우리 좀 믿고 다시 서로 돌아와라. 그래, 창민아.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재호 찾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 우리 말고도 재호 걱정해서 찾는 사람 정말 많으니까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재호 찾자. 이러다간 재호가 돌아와도 네가 없겠어. 조그마한 단서도 없는 이유로 제가 지친 건지 아니면 진심 어린 형님과 처형의 말에 설득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돌아올 아이가 엄마 없는 가정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서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찾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상으로 복귀한 제가 아이를 찾는 일에 소홀할까 싶어 저는 더욱더 철저하게 제 마음을 관리했어요. 형사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아이의 상황을 업데이트했고 쉬는 날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 아이가 없어진 사건 현장인 그곳에서부터 추적을 처음부터 시작했죠. 아이가 사라졌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탐문을 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검거한 범죄자들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은 없는지 매번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단 한순간도 아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를 보고 지독하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에 상관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착같이 아들을 찾는 행동을 했죠. 어쩌면 아들을 찾지 못한 저에게 스스로 내리는 벌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저를 극한으로 몰고 갔죠. 하지만 그런 제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이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인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미성년자 실종인 경우 최초 실종일부터 72시간, 한 달, 그리고 1년, 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의 자그마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장애가 있으니 일반인들에 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 분명 사람만 있다면 생활 반응과 제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소식이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경찰이기 이전에 재호의 아버지였기에 확률 따위에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도 반드시 아이를 찾아야 했어요.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만에 하나 재호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한들 그 유해라도 찾아 수습하여 아내의 곁에 보내줘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과거에 비해 많이 차분해진 저를 보고 과거의 일을 잊고 살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를 찾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차분해진 것뿐이었지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하고 출퇴근을 하는 중에도 아이와 닮은 모습을 보기 위해 온 신경을 쓰고 다녔죠. 여전히 쉬는 날에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과 보호시설을 다니며 재호를 찾아다녔어요. 오히려 경찰서에 앉아있는 것보다 수사를 위해 밖으로 돌아다녀야 한다는 걸 감사히 여겼습니다. 수사를 하는 데 있어 정신을 팔 순 없었지만 그래도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아이를 찾는데 0.1%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던 차에 수사에 긴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사건을 저희 팀이 맡게 되었습니다.
요즘 증가한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죠. 해외에 윗선이 있는 경우도 많았고 점조직화가 되어 수사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고액 아르바이트로 일반인들을 모집하여 범죄에 가담을 하게 만드니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사람을 잡아도 그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범죄 조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범죄 조직원들도 섞여 있어 저희 경찰들도 많은 수사 시간을 필요로 했죠. 이번 건도 이전 수사처럼 윗선은 잡지 못한 채 피해자들만 더 양산할 수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조직을 검거할 수 있는 작전을 계획하게 되었죠. 우선 모든 보이스피싱 수사가 그렇듯 인출책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인출하는 CCTV를 이용하여 몇몇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인출책들을 잡아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해갔던 우리는 다른 인출책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꼬리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신상을 알아낼 순 없었지만 그 인원이 수거, 피싱, 총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죠. 곧장 뒤를 밟았고 보이스피싱이 이뤄지고 있는 사무실과 함께 각각의 조직원들의 거주지들도 하나씩 확보하게 되었죠. 한 번에 소탕을 해야 2차 범죄 방지와 피해 금액 확보를 할 수 있었기에 확인의 확인을 거쳐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는 동시 체포작전을 계획했죠. 그렇게 체포작전 당일이 되었고 사무실 쪽 인원을 담당하게 된 저와 형사들은 차 안에서 머무르며 사무실을 덮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거주지를 맡고 있는 곳에서 준비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저희가 맡고 있는 사무실에도 범죄와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곧바로 체포작전이 시작되었죠. 마침 같은 층으로 식사 배달을 하는 분이 계셔 뒤를 따라갔고 문이 닫히는 틈을 타 팔을 집어넣고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로 인해 몇몇은 포기를 하는 듯 저희들 명령에 순순히 따랐지만 일부 사람들은 2층인 높이에서 창문으로 떨어지며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1층으로 뛰어내려가 도망간 인원을 따라가게 되었고 다리를 절며 뛰어가고 있는 조직원을 붙잡았죠. 미란다 원칙과 영장 내역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며 저에게 잡힌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전 너무 놀라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잡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엔 너무 어리고 앳된 얼굴이라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아직 앳된 얼굴을 가진 아이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얼굴, 지난 9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있던 아이, 바로 제 아들 재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아니, 어릴 때 그 얼굴 그대로 똑같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저와 헤어져 바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재호라고 생각이 드는 그 아이는 저를 눈앞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왜 그러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잃어버린 재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확인을 하고 싶었던 저는 방금 전까지 절고 있던 다리가 어느 쪽인지 재호와 똑같은 얼굴의 아이에게 묻게 되었어요. 단순히 2층에서 맨몸으로 떨어져 다리를 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리에 장애가 있던 재호와 똑같았습니다. 방금까지 절뚝거린 다리가 어느 다리지? 아까 사무실에서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거야? 아니면 원래 그런 거야? 아, 뭔데요? 지금 사람 놀려요? 왜? 내 다리 다쳤으면 아저씨가 치료라도 해줄 거예요? 됐고, 빨리 경찰서에나 데려가요. 사람들 구경 나와서 쪽팔려 죽겠구만.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재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단어와 말투를 하던 아이에게 놀랐지만 그보다 빨리 확인을 하고 싶어 조급해졌습니다. 순간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죠. 빨리 말하라고! 방금 어느 쪽 다리로 절었어? 그리고 그 다리 원래 그런 거야? 다쳐서 그런 거야?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란 아이는 주눅이 든 얼굴을 하며 제 물음에 답을 했죠. 원래 왼쪽 다리가 어릴 때부터 불편해서 잘 못 걸어요. 수사받을 때 이 다리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그만해요.
똑같았어요. 우리 재호와 말이죠. 저는 현재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잔뜩 흥분을 한 상태로 몇 가지를 더 아이에게 확인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생년월일, 아니 주민등록번호 불러봐. 그리고 나 모르겠어? 내 이름 박창민이야. 내 아내 이름은 이윤미이고. 아, 진짜 왜 이러세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되잖아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길에서 이래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본 경찰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아저씨 아예 처음 봐요. 이름 주민번호 불러주면 끝인 거죠? 이름 김민철, 주민번호 020728. 이름도 주민번호도 달랐습니다. 재호와 완전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멍하니 눈앞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걱정하던 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놓게 된 저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고 그 상태 그대로 경찰서를 가게 되었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있었지만 아까 전 재호와 똑같이 생긴 아이 때문에 온 정신이 아이에게 팔려 있었어요. 동료 형사들은 갑자기 이상해진 저를 보고 잠시 숙직실에서 쉬고 오라며 걱정들을 해주었죠. 아무 생각 없이 숙직실로 걸어가다 확실히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뒤로 돌아가 다른 형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재호와 똑같은 얼굴이던 김민철이라는 아이에게 다가갔죠. 이름과 생년월일 거짓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검거 전에도 몇 차례 전과가 있더군요. 모두 가벼운 절도 정도의 범죄였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 재호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죠.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되뇌며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저희 팀을 포함한 경찰서 모두 오늘 있었던 검거 작전 성공으로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총책까지 포함한 보이스피싱을 잡는다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기에 다들 고생한 보람을 축하하며 기분 좋게 있었죠. 하지만 저만 그 분위기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비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김민철 그 아이가 생각났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축하를 하고 있는 팀원들 사이를 나왔고 조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재호와 닮은 아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틀림없는 재호가 맞았어요. 조사를 하며 어린 시절 재호에게 있던 특징들 모두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거기다 10살 전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제 아들 재호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씩 기억을 맞춰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제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가 제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한테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름, 나이 전부 다 다른데 왜 계속 저한테 집착을 하세요? 기억이 없는 건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폭행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다리도 그때 다쳤다고 했고요. 너 10살 전에 기억이 없다면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증인이 있으니까 알죠. 저랑 같이 고아원을 나온 형들이 말해줬어요. 그래? 그럼 그 형들은 어딨어? 어느 고아원에 나왔는데? 너가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면 전산 기록이 다 있어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건 아저씨가 알아내야 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래요? 어쨌든 나 진짜 아저씨 아들 아니니까 나한테 좀 그만해요. 직접 유전자를 채취해서 친자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아이 스스로 거절을 하니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도 없었죠. 설득을 시켜보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고 제 의도와 다르게 아이는 저를 더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구는 제가 불편하여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를 떠나고 싶어 했죠. 아이를 설득하는 게 실패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저는 같은 고아원을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사를 받고 있던 보이스피싱 총책 중 한 명에게 아이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게 되었죠.
그런데 제 절실해 보이는 모습 때문인지 그놈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더군요. 아이를 찾겠다고 옷 벗을 생각까지 했던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형사님께서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수사협조인데 제가 도움드린 거 작성해 주시면 제가 생각 좀 해보죠. 내가 지금 범죄자 새끼한테 도움 구하는 걸로 보여? 교도소 가기 전에 병원 먼저 데려가 줄까? 어디 팔을 부숴줘? 아니면 다리? 지금 당장 김민철이라는 애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말 안 하면 지금 내가 말한 곳 평생 못 쓰게 만들 줄 알아. 장난칠 시간 없으니까 당장 말해. 눈에 보이는 게 없던 저는 제 신분을 망각하고 협박을 했고 장난기라고는 하나 없는 제 눈빛을 본 그놈은 민철이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순순히 말했죠. 자신도 알고 있는 동생들에게 넘겨받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장애가 있고 오갈 곳이 없어 돌봐주기만 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거래를 하듯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몸이 불편하고 고집이 있어 다른 범죄에는 가담을 못 시키고 잔심부름과 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 외에는 자신도 아는 게 없다고 했어요. 저는 민철이를 넘겼다고 하는 녀석들의 신상을 받았고 그날 밤 바로 두 사람을 잡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부정하며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자식이 관련이 될 수도 있는 일에 눈이 돌아버렸던 저는 목숨까지 위협을 하며 두 사람을 강력하게 압박했죠. 그렇게 겁을 먹은 그들의 입에서 꼬여버린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재호가 맞았어요.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던 것도 모두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며 재호의 치료를 받으러 가는 도중 맞은편에서 음주를 한 채 중앙선을 지키지 않고 속도를 내고 있던 두 사람의 차량을 보곤 핸들을 급히 틀다 사고가 났던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이 119에 신고를 했어도 오늘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에 겁이 났던 두 사람은 어디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했던 거죠. 아내는 피를 잔뜩 흘리며 의식이 없었는데 아들 재호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긴 했지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대요. 사고로 인해 아내가 죽은 걸로 판단했던 두 사람은 자신들이 교도소를 가게 될까 싶어 걱정을 했고 무사해 보이던 재호가 자신들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에서 데려와 자신들이 머물던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사건 당시는 물론이고 이전의 기억들까지 모든 게 없었다는 걸 알고는 아이를 이용했던 거죠. 재호를 속이는 건 두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범죄에 가담을 했던 두 사람에게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재호의 나이와 비슷하고 실종 상태거나 이미 산 사람이 아닌 신상을 줬던 거죠. 그게 바로 김민철이라는 사람의 신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살아온 스토리는 두 사람의 입맛대로 만들면 되었어요. 아이가 철저히 이 세상 혼자라는 걸 알도록 고아 출신의 시설에서 폭행을 당했던 아이로 만들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고아원 출신의 형으로 재호를 속였던 거죠. 기댈 곳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걸 믿은 재호는 김민철로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과 어울리며 시키는 일은 다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범죄라고 해도 말이죠. 그러다 돈이 급했던 두 사람이 아이를 조직에 팔아넘겼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잔심부름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겪은 일들을 또다시 생각하고 서술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이가 지난 6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당시 아들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아이가 처음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동이고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잘 나와 있었죠.
물론 그 횟수가 여러 차례 이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죄책감이나 반성이 줄어들었지만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이해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는 첫 범죄인 통닭 2마리를 훔치기 전에 두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두 사람에게 버려진다는 말까지 당하면서 훔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을 쉽게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자신들의 꼭두각시 인형 마냥 이용하고 범죄의 길로 인도한 두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모든 걸 반성한다면서 그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여서 지금 죄를 묻는다고 해도 처벌이 되지 않을 거라 말하는 두 사람에게 재호가 겪어온 고통과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 두 사람을 현재는 처벌이 불가능했죠. 우선 피눈물을 삼키며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휴대폰을 가지고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가짜 인생을 진짜로 믿고 있는 내 아들 재호에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아줘야 했어요. 차를 타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또한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재호가 겪었던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당시 모든 걸 포기하고서도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이가 김민철이라는 이름과 인생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이를 찾게 되었을지도 몰랐죠. 그랬더라면 지금 아이와 제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으로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에게도 미안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그 심경을 알 것 같았죠. 눈물을 잔뜩 흘리며 돌아온 경찰서에서 저는 재호를 불러내어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설명해주며 녹음된 내용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건 재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9년 동안 믿고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이 모두 가짜라는 걸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모든 걸 확실히 할 수 있는 결과인 친자 검사를 하자고 했죠. 그제서야 아이는 순순히 제 말을 따라주었고 저와 아들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소에 보냈죠. 생각보다 빠르게 검사 결과가 왔고 저는 그 결과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재호 앞에서 펼쳐보였습니다. 전 확신했어요. 그 안의 결과에는 우리 두 사람이 친자, 아빠와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 믿음이 맞았습니다. 확실한 친자 결과가 나왔죠. 어색해하는 아이와 달리 저는 그제서야 눌러왔던 기쁜 마음을 표현했죠. 지난 9년 동안 이와 같은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비록 좋지 못한 상황에서 하게 된 재회였지만 다시 아들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아들과의 재회를 즐기던 저는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죠. 이제 아들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물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억울한 상황은 없도록 해야 했어요. 그게 아들을 위해 해야 할 아버지의 일이었죠. 제가 참여했던 수사였던 만큼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설령 문제가 되어 공사판을 전전하고 리어카를 끈다고 해도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했어요. 문제는 아이가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있었는가, 다른 협박이나 위협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였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아들을 변호하게 되었고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사를 하며 아들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았죠. 혹시 몰라 피해자분들을 만나 아이가 처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게 되었고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아있었죠. 감정에 호소하고 아이가 당한 사연이 받아들여지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보니
정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났고 아들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법원에서는 아이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범죄를 가담한 것 또한 평소 시키던 심부름으로 판단하여 가담을 했다고 보여진다 했어요. 거기다 피해자들 또한 선처를 원한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저는 도움을 주신 변호사분과 피해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무죄를 밝혀낸 저는 아들과 저에게 잃어버린 9년이라는 시간을 만들게 한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나이였습니다. 아이를 속이고 범죄 교사를 한 시점이 미성년자여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저지른 범죄들은 달랐습니다. 둘을 대신하여 누명을 썼던 아들은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를 다시 물을 수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하나씩 알아가며 법원에 세울 수 있었고 처벌을 받게 했죠. 아이가 당한 일들과 9년간 까맣게 타버린 제 마음에 맞는 처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당한 벌을 내릴 수 있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는 다른 것들에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돌아온 아들과 같이 못 있었던 9년의 공백을 좁히기도 바빴거든요. 아이가 돌아오고 기뻐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는 저에게 항상 힘을 북돋아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형님과 처형께서도 돌아온 재호를 반겨주셨죠. 그리고 재호의 기억을 되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재호의 기억이 많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아직도 사고 당시와 그 앞뒤로 기억에 공백이 있긴 하지만 저로서는 아들에게 그때의 기억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 죽기 전 아내의 모습을 아들이 기억하고 자책이라도 할까 싶어서 말이죠. 상처난 고양이처럼 날카로웠던 아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의 품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많이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늦었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이전보다는 한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9년간 못했던 아버지의 노릇을 하기 위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하며 재호를 키우겠습니다. 그럼 제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며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하시고 행복하신 매일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